네, 안녕하세요. 이브일의 알릴레오 38회가 되겠습니다. 네,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약간 변화가 있는데요. 네, 협찬으로, 네, 마이크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직 이 마이크 사용법이 잘 모르는데요. 네, 좀 더 음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필터링 해주는 마이크 협찬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만의 녹음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깥에 네, 벚꽃과 꽃, 여러 개나리 꽃, 뭐 여러 가지 꽃들이 폈는데요. 네, 너무나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되시면 네, 바람 쐬시면서 구경하시고요. 네, 이번에 38번째 시간에는 37번째 했던 네, 유의 수준에 대한 개념을 예, 그림으로 그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분 시청자께서 이걸 보시고 너무 개념을 이해하는데 너무 좋았다고 칭찬해 주셔서 네, 격려를 받고 네, 더 열심히 네,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네, 유의 수준, 네, 지난 37회에서 여전히 유의 수준에 설명하는데요. 이걸 보실 분들은 33회, 34회, 그래서 33회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4회가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복습하시면서 네, 요 내용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는 좀 개념으로만 했는데요. 네, 이번엔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집단이 존재하고요. 네, 네, 이 모집단을 이루고는 이 데이터들은 현재로서는 양적으로 보겠고요. 요 x들이 그 양적인 자료를 이제 상징적으로 받는 하나의 수학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x가 키라고 한다면, 특히 성인들의 키라고 한다면 성인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요 값들은 x1부터 땡땡땡 해서 x 대문자 n, 모집단의 데이터 개수를 표현할 때는 대문자 n으로 통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요것들 중에서 특히 요 모집단의 전체적인 평균이 과연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집단의 평균은 뮤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 이 모집단의 데이터를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 데이터는 볼 수 없지만 일부 데이터는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일부 데이터를 경험을 해서 이 모집단에 대한 입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단에 대한 입장 중에서 이제 저희는 기호로 쓴다면 기무가설을 H, 여기가 0이거든요. 읽을 때는 H 널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써드린다면 기무가설의 영어 표현이 널 hypothesis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읽을 때는 H0보다는 H 널이라고 읽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에서는 이 모집단의 평균을 뮤는 170이다 이렇게 봤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립가설은 H1 또는 HA로 이렇게 씁니다. 이 A가 이제 작게 하는데요. 이 대립가설의 영어 표현도 다시 한번 쓴다면 alternative hypothesis가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H 널이나 H1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이쪽에서는 네, 기존에서 봤던 요거보다는 좀 더 큰 일부의 데이터를 봤다 한다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뭔가 데이터들이 양적인 자료들이 커진 거 아닐까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입장이 모집단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생겼고요. 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네,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또 뭐 이 입장을 두 개를 항상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입장을 하나로 결정한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그럴 때 과연 네, 어떻게 입장을 정할 거냐라는 거죠.
네, 이렇게 부분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네, 이론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좀 가정을 좀 하고 들어갑니다. 일단 가정은 뭐냐면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다라는 가정을 일단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정규 분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정을 하고 간다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는데 그걸 시그마라고 표현하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현실에서는 모르지만 일단 요 이론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 요 부분 안다고 하고요. 그 시그마의 값이 10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집단을 바라보는 기무가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 X축이 의미하는 게 요 모집단의 양적인 자료고요. 저희는 X로 표현했고요. 요 X가 의미하는 건 성인들의 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이런 X들이 존재하는데 좀 기무가설 입장에서는 이 모집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정규 분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칭인 구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 분포는 요 가운데가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기무가설 입장에서는 평균이 170으로 보는 거고 이 평균 17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평균과 얼마나 다를까를 측정해 준 게 표준 편차인데 그 표준 편차는 현재로서는 1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무가설 입장에서 모집단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입장이 있죠. 또 하나의 입장은 대립가설이죠. 대립가설은 모집단을 어떻게 보냐면 이 기무가설보다는 좀 더 큰 값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는 얼마냐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 평균 170보다는 뭔가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립가설에 더해 바라보는 모집단의 이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기무가설이 맞는지 대립가설이 맞는지는 현재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해주는 표본을 뽑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표본 안에 데이터의 개수를 요 N개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이제 X이기 때문에 X는 성인들의 키고요. 그러면 X1부터 땡땡땡 XN개가 존재하겠죠. 여기 소문자 N개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는 모집단의 평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표본에서도 관심 있는 건 이 하나하나의 값보다는 이 표본에 뽑힌 이 양적인 자료들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 X바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표본의 평균이죠. 그렇다면 이 표본의 평균이 과연 어떤 값을 만나면 이 값이 기무가설을 지지하는지 대립가설을 지지하는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37에서는 그것이 바로 유의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34회에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했는데요. 이렇게 모집단의 분포가 만약에 기무가설이 맞다한다면 기무가설 입장에서는 이 모집단 요 X라고 표현하겠고요. 모집단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값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뮤고요. 여기 저희는 170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10으로 봤죠. 그런데 정규 분포는 이 시그마의 제곱으로 여기다 표현해 주거든요. 그럼 이런 분포를 따르는 거가 이제 기무가설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또 모집단을 또 어떻게 바라보냐면 대립가설 입장에서는 평균이 170보다 크고 표준 편차는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또 하나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정규 분포상에서의 뽑은 요 X바, 요 X바는 현재는 하나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34회에서 얘기한 거 보면 이 모집단은 하나이지만 표본으로 뽑힐 수 있는 후보들은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X바, 여기에서 X바, 많은 X바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과연 이 X바들의 모양이 어떨까? 이 부분이 표본 평균의 분포였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였거든요. 그러면 기무가설이 맞다고 한다면 이런 입장에서 만약에 이 표본을 뽑았다 한다면 이때의
표본 평균의 분포는 x바는 모집 단위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무조건 정규 분포가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균은 요 모집 단위 평균과 같고 표준 편차는 달라진다겠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달라진다겠죠. 그래서 저희는 계산을 편리하게 해서 요 표본에 있는 양적인 자료의 개수를 100으로 놓겠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한다면 루트 100분의 시그마 10을 했으니까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기무 가설이 맞다는 가정해서 만약에 표본을 뽑는다면 그때 xy 분포는 이런 분포 모양을 따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분포, 모집단을 이제 지금 대립가설로 본다 한다면 이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고 거기에서 xy 분포는 이렇게 되겠죠. 정규 분포가 되겠고요. 여기는 평균이 지금 170으로 보니까 구체적인 값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여간 어떤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고요. 여기도 저희가 100분의 10 그래서 1이 되고요. 이걸 제곱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 이게 이제 하늘색이라고 한다면 하늘색의 x의 분포는 이런 분포고요. 요 녹색은 대립가설이 참일 때 이런 분포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34회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하면 아까 모집단인 경우요. 모집단 X를 본다면 기모 가설은 이렇게 본 거죠. 여기가 뮤는 170에 요 시그마는 10인 이런 정규 분포로 봤고요.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이 모집단을 어떻게 봤냐면 기모 가설보다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된 시프트된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무일 때의 모집단이고요. 여기 이제 대립일 때의 모집단인데 저희는 이곳으로부터 표본을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할 때 표본을 뽑는 것과 이 대립이 참이라고 할 때 표본을 뽑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x바의 분포는 뮤 170이 되겠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저희가 1이 됐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에서 뽑힌 거라고 한다면 x바는 정규 분포고요. 뮤는 170보다 크고 여기도 x바들의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이번에 저희가 그림 그리는 거는 이 부분은 x가 아니라 x바들입니다. 그러면 기무가설이 맞을 때 x바들의 모양을 그린다면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올라간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170이 되겠고요. 여기가 x바들 입장에서 표준 편차는 1이 되겠죠. 요게 이제 기무가 맞다면 x바의 분포는 이런 분포 모양이 생기고요. 만약에 대립가설이 맞다 한다면 이런 형태의 x바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70보다 크고 표준 편차는 여전히 1인 거가 됐죠. 그럼 여기가 뭐냐면 대립이 참일 때 x바 분포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뭘 하는 거냐면 표본에서 결국 실질적으로 표본 하나를 뽑고요. 그 표본에서 x바를 할 건데 이 x바가 과연 어떤 값을 만나면 이 기무가 맞다, 대립이 맞다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x바는 엄청나게 많죠. 뽑힐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로 일단 설명한다면 기준을 하나 이제 정하는 거죠. 수많은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또 x바죠. 그럼 이게 저희가 기준점이 되겠죠. 이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x바보다 큰 x바가 만나면 표본에서 이런 x바, 요 기준에 해당되는 x바보다 큰 x바를 만나면 이 결론을
대립이 맞아요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만약에 요 X, 기준에 해당되는 X바보다 작은 게 이렇게 관찰되면, 이 데이터는 기무가 맞아요, 이런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옆에다가 또 좀 두 개 더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잠깐 옮기고요. 네, 여기가 좀 이어지면 좋을 텐데, 이 밑에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이 이제 몇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색은 여전히 같게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여기가 뮤 170에 여기 표준편차 1이고, 여기는 뮤가 170보다 크고 표준편차 1인 거죠. 그러면 이번엔 기준을 요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아까랑 비슷한가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x바, 요 x바가 되겠죠. 이게 그러면 뭐냐면 요거보다 크면 결론은 대립이고요. 요거보다 작으면 결론은 기무가 되겠죠.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펑퍼짐하게, 사실은 그렇지는 않겠죠. 여긴 표준 편차가 1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는 170보다 크고 여기가 표준 편차가 1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빨간 선이 잘 보이려나요? 파란색을 여기다 좀 해주고. 네,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가 요거가 기준이 되는 x바라고 한다면 요거보다 크면 결론이 대립이 되고요. 요거보다 작으면 결론이 이제 기무로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볼 게 있는데요. 네, 요 그림으로 잘 전달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가 녹색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고요. 여기가 녹색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녹색 부분이 됩니다. 요 부분이. 그럼 과연 요 부분이 뭔지가 이렇게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연 뭘까? 그러면 저희가 지난 37에서 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이제 표가 나는데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은 과연 기무가 맞는지 대립이 맞는지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기무가 맞다 또는 대립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에 뽑힌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기무가 맞다, 대립이 맞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실은 기무인데 이 표본의 결과에서 기무가 맞다라고 하는 이런 의사결정은 잘한 거라서 오케이였고요. 또 사실은 대립인데 결정도 대립이라고 하면 이런 의사결정은 잘한 거였죠. 그런데 여기 부분이 이제 에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 에러를 알파라고 했고요. 요 부분을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의 수준을 뭐라고 했냐면 요 알파를 0.0으로 만족시키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잠깐 떴는데요. 여기 부분을 제가 번호를 주어지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알았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럼 이 녹색의 영역은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거 겹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실제에서는 텀을 줘서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색깔이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 부분 여기를 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따라 해볼게요. 그 녹색을 조금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밑에를 잘 보시면 여기 부분, 만약에 여기 부분에 있는 게 표본에서
관찰됐다. 이제 기무가들을 주장하는 쪽과 대립가들을 주장하는 쪽에서 합의하에 표본을 뽑았고 그 표본에서 x바를 구했더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보다 기준에 해당되는 x바보다 요 x바가 크죠. 그럼 결론이 뭐가 되냐면 대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론이 대립이 되는 것만 본다면 요 2번 알파 또는 요 4번의 OK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번, 3번은 없어지는 거가 됩니다. 결론 자체가 대립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x반은요. 기무가 맞을 때는 이만큼 정도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대립이 맞다 간다면 이 사건은 이 정도 더 높아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뭐냐면 기무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무가 참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 자체가 어디로 간 거냐면 대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요 아까 녹색의 면적은 바로 뭐가 되냐면 요 녹색의 면적은 이 녹색의 면적은 바로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얼마가 되도록 해주면 되냐면 저희는 0.05가 되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반대로 이번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보라색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냐면 네, 요거는 뭐냐면 결론 자체가 기무이기 때문에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그런데 요 사건들을 잘 보면 요 사건은요. 여기 만약에 이제 요 빨간 선보다 작은 그러면서도 요 영역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요 영역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기준에 해당되는 것보다 작은 x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이 기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결론이 기무가 되는 건 1번 아니면 3번인데 1번 잠깐 요거 본다면 요 부분은 뭐냐면 기무가 맞을 때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요. 대립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한 요 정도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걸 잘 보면 뭐냐면 기무가 맞음에도 그러니까 대립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 자체가 어디로 간 거냐면 기무로 갔기 때문에 요 보라색에 해당되는 영역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건을 한번 해석해 본다면 만약에 여기 있는 x바가 나타났다고 한다면요. 여기 있는 x바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 x바는 뭐예요? 기준에 해당되는 요 x바보다 크죠. 그러면 이 x바보다 크면 결론이 뭐냐면 대립이라겠죠. 그럼 다시 여기 표를 본다면 대립을 할 수 있는 건 네, 뭐죠? 알파 아니면 요 4번에 OK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기무가설에서는 절대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건은 어디에서만 일어나면 대립이 참일 때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이 참일 때 결론을 대립이라고 내는 거. 이거는 바로 뭐냐면 OK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고요. 반대로 여기는 X바가 관찰됐다 한다면 여기는 X바 관찰됐다 한다면 이 X바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X바보다 작기 때문에 결론이 기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무가 되는 건 뭐냐면 1번 아니면 3번이죠. 그런데 이것도 잘 보시면 대립가들이 맞다는 거에서는 이런 X바는 일어나진 않죠. 그러면 이 X바는 어디에서만 일어나냐면 기무가설이 참일 때에서만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무가 참일 때 결론을 기무라고 내린 거. 이게 바로 1번의 OK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잘 이해했으면 이제 가설 검정은 제 생각에는 끝났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요 두 가지 그림을 그려줬는데 뭐냐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오른쪽으로 점점 간다 한다면 요게 이제 보이셔야 되는데요. 요 기준, 요 지금 보라색에 된 데는 기준이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알파가 점점 작아집니다. 대신에 어디가 커지냐면 요 보라색의 면적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x바의 분포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뮤, 네, 170, 여기는 뮤, 170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값을 만약에 여기다가 둔다 한다면 여기보다 큰 x바를 만나면 결론이 대립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면 결론이 기무가 되죠.
그러면 아까 보시면 이 면적은 없죠. 이 면적. 그래서 알파는 0이 되는 겁니다. 알파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립인 거를 대립일 때면 확실하게 대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는 이 면적이 문제가 생긴다. 이 보라색의 면적이 뭐냐면 베타가 되는 겁니다. 알파는 0으로 줄었지만 베타가 점점점 커집니다. 반대로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알파고요. 이 부분이 베타거든요. 그러면 베타를 줄인다고 한다면 이번엔 베타가 줄인다는 건 기준을 이제 왼쪽으로 점점점 해주면 베타는 0이 작아지고 0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알파가 뭐가 되냐면 한참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이 x바의 분포만 먼저 보겠습니다. x바의 분포로 본다면 기무가설이 맞을 때에 해당되는 거는 이런 x바의 분포가 되겠죠. 저희 거로 본다면 평균 170, 이거의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기무가 맞다면 이런 x바를 만나고요. 만약에 대립이 맞다 한다면 이런 형태의 가 되겠죠. 170. 이게 이제 대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이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맞다고 할 때 기준은 저기 요의 수준을 쓰거든요. 그럼 요의 수준을 이제 한다면 수많은 이런 기준, 요 빨간 이렇게 세로로 그린다면 이 빨간 선에 해당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엄청나게 많은 선 중에서 어떤 선을 쓰냐면 요 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요 부분의 면적이 바로 뭐냐면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얼마가 되도록 해주냐면 0.05. 다른 말로 한다면 확률이기 때문에 5%가 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x바, 요 x바를 저희가 기준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이 5%가 되는 그런 x바를 기준으로 찾아서 그 x바보다 큰 x바를 표본에서 만나면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하냐면요. 결론은 대립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립에 대한 표현은 H1이라고 표현하고요. 만약에 이 기준에 해당되는 x바보다 작으면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기무라고 내립니다. 그래서 이걸 H 널로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이 대립가설일 때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가설 검증할 때는 기무가설이 맞다란 전제하에서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기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되는 이 대립의 증거를 가져와라. 그럴 때만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새로운 입장, 즉 대립가설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원리가 이해되시면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무가설이 맞다란 전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무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x바의 분포를 만나냐면 이런 x바의 분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기무가 참일 때의 x바 분포에서 지금은 요 면적만 보는 겁니다. 요 면적이 얼마가 되도록 해주냐면 요 면적이 바로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 기무가들이 맞을 때 요 x바 분포가 이러는데요. 우리가 표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분포에서 과연 상위 5%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x바죠. 여기도 x바고요. 그래서 상위 5%에 해당되는 x바를 만나면 결론을 대립가설이 맞아요라고 하고요. 상위 5%가 해당되지 않으면 기무가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죄송합니다. 결론이 기무가 되죠. 그래서 상위 5% 해당되는 x바를 만날 때만 결론이 대립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 대립가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크다의 쪽에서만 봤는데 작을 때, 같지 않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네, 다음 차시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3회, 34회, 그리고 오늘 나가는 것들을 한번 계속해서 복습하시면 이 가설 검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차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